현재의 상황을 혹자는 주사파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산호맹 또 민주민주 계열 등이 있었지만 결국 현 상황에 이르러 민족 해방 계열 NL 계열의 운동권 정치 흐름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은 통진당 세력이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과 그 목표, 방향, 결과를 살펴볼 때 임종석, 이인영 등 전대협, 청와대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급기야 임종석을 두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그리고 김정은을 두둔하며 주사파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김영환 씨가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전언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주사파가 보수 정당까지 장악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민주화 세력, 구진보 세력에서 이들 종북, 친북, 반체제적, 반헌법가치적 범주사파 운동권 정치 세력을 단절시켜내고 그들이 신진보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등에서도 당연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반성할 점이 없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의 근본 가치를,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확실히 정립하고 그것에 구체화할 수 있는 국익, 법치, 책임 등의 가치와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 정치와 행보를 보여왔던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출발의 해결의 출발은 우리 보수 진영이 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익과 법치, 책임의 원리를 철저히 고양시키는 신보수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정치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이러한 정치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 진영이 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한 신보수로 거듭나고 또 저들도 종북 주사파 흐름을 철저히 단절한 신진보로 거듭날 때만 스웨덴이나 영미와 같은 정치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기회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나 북한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훌륭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열리는 이 토론회가 주사파를 축출하고 자유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우리 신보수의 흐름을 탄생시키는 대한민국 구출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올 때 박수가 제일 조그만 것 같아요. 아직도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다 망한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여러분이랑 저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잘잘못을 먼저 따져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수우파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했는가 책임의식을 먼저 따져 책임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나라를 살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거는 보수 우파가 단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으로서 나갈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한 줌밖에 안 되는 보수 저놈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국민적인 지지도는 저 사람들 종북 주사파 그야말로 인민민주주의 프로라티아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5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도 보수 우파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니들이 한 잘못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4번 오열된 보수 우파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까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대학 학생하고 국민 앞에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음을 좀 비우십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비우시자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빈 공간에 우리와 같이 길거리에서 또 어느 구석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는 모든 분들로 꽉 채워질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우리 보수파가 단합하고 하나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은 분들,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조금씩 생각 다르신 것 같아요. 다 조금씩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투쟁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우파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는 개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다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가 됨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똑같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합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보수 우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해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나라로 떨어진다. 저도 정치를 좀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희망도 있고 또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느끼는 저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다. 정말 만만치 않다. 정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보수파의 단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고 결국은 고려연방제가 되든지 인민민주주의가 되든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되든지 우리 후대들이 김정은 밑에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격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단합되고 하나가 되고 나아가야 된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 저도 자유한국당 출신인데요.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보수 대통합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죄짓지 않는 대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돌격 전진 앞으로 보수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보수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하시는 일이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축하와 인사 말씀을 드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제가 대중연설 한 번도 안 해서 목이 슬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서울역 연설에서 탄핵 반대 연설을 하던 과정에 단어 하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합의부 4사람 중에 박상옥이라는 주심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분인데 나머지 3사람은 전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나라 사법부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상고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노아무개라는 여자 대법관인데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더라고요. 그 결과는 빤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e스포츠나 미르재단을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걸 옹호하는 과정에서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면 다 그런 식의 재단을 많이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2조를 거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도 그런 거 만들었다. 노무현도 당시에 전원사채 문제하고 불법 상속 문제 때문에 정부에게 계속 끌려다니던 이건희 회장이 8천억을 내서 노무현이 그걸 걷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다 하는데 문제는 8천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주워서 받았다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 한국사법부를 휘저으면서 하다가 그 과정에서 불행한 일입니다만 제 아내는 하도 화병이 나가지고 지금 한 1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제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극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신 절대로 투쟁을 멈추지 말라고 유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들에게 제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소위 말해서 좀 낮춰서 얘기하면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내 덕분에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내는데 별로 좋은 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끝까지 잊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부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나라 보수 통합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되죠? 근데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가 좀 야리까리하죠? 그것을 오늘 변희재 동지가 밝힐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연설을 절대 안 했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변희재 동지가 제 막내 동생 같은 사람입니다. 제게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저를 많이 지원해주고 해서 할 수 없이 의리상 나왔습니다. 변희재에게 우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아까 홍문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 보수는 반드시 단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결하기 전에 지금까지 보수가 정말 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 2년 전에 탄핵 반대의 대열에 서서 미래기당와 26번 연설을 했습니다. 그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자유총연맹으로도 쫓겨났고 그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제 선거로 이긴 것도 제 임기 맞추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보수주의가 진짜 잘한 것만 있느냐 반성해야 합니다. 우선 당시에 가장 우리의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던 탄핵 찬성파 62명을 예를 듭시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한때 자기가 대통령으로 모셨고 대표로 모셨고 남녀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가녀린 여자고 자그마한 분인 혼자 사는 분에게 그렇게 정치적 탄핵을 강행한다는 것은 뒤에서 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거 얘기 안 하고도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느냐 이것은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양반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사는 것은 그래 속된 말로 너는 그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손자 속게 말해서 네 새끼 그 밑에 새끼들에게 네가 떳떳하게 이 나라 정치인이 된다고 네가 자랑할 수 있느냐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의 기회를 방법을 변희재 동지가 오늘 여기서 밝힐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의 원리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과연 떳떳하냐?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사드 잘 아시죠?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새 사드의 기능이 좀 약하고 어쩌고 말이 많지만은 이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의 결의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100%안 되고 95%는 된다 할지라도 거기다 박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 근처에 있는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의 도움을 받아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대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잘하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방법도 변희재 동지가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 두 세력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기 전에 역사와 하늘에 반성하는 그런 재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집산을 붙이고 무슨 연합공천하고 나발이 뭐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그 사람들 저 올림픽 스테디움에 수십만 모아가지고 전부 국민에게 사죄하는 사죄를 올려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그 어떤 향연을 하는 상징으로 강화도 만이산 같은 게 있어요. 만이산 가서 횃불 들면서 하늘에 사죄해라. 그래서 진심으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국민에서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유권자들, 이 나라의 보수층이 절대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도 자기의 야심을 버리고 자기의 가까운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대동단계를 하는데 가장 좋은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회창 총재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영 국회의장도 만나서 다 만나서 제가 내 개인적인 소리를 버리고 대보수 통합을 할 테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면 보수 통합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이 나라 보수의 새로운 물급을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장소가 돼서 훗날 우리가 그때 세종문화회관 특별실에서 이러고 저러고 했던 것이 그래서 역사를 돌리는 물고기가 됐다 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우리도 여기 많은 선배들이 6.25 때 총 잡고 나라를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우리 새끼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야 나도 이리 해가지고 말이야 보수가 간들간들하는데 그냥 그 문재인 아들로부터 세워가지고 간신히 보수가 살아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꼽히는 시장경제가 꼽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가 니들 잘 살고 잘 살아라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보람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감옥에서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옥중에 있을 때 이 행사를 좀 준비하신 국본 그리고 일파아파 등등이 제 구명운동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기획하는 행사는 저는 당연히 돕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별로 이렇게 정보도 못 얻었는데 제가 이런 정도의 이 주장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뭐 지금 뒤에 박성현 좀 빌 발제돼 있고 또 토론회는 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제가 옥중에서부터 그리고 나와서 2달 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문제들 이렇게 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 지금 제목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보수통합의 대원칙은 탄핵의 정치적 실패 인정인데
이 내용만 보면은 아 탄핵 반대구나 딱 감은 잡겠지만 분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 실패 인정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야만성, 폭력성, 사기, 거짓 다 빼고 그 문제는 다 빼고 정치적으로만 슬쩍 실패 인정하면 되는 거냐? 오히려 우리 태극기들은 동지들이 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제가 잡은 주제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수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외연을 확대하느냐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좀 분개하는 마음이 좀 사그라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간단하게 이 보수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좀 빚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교과서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다양한 데서 이제 이론 같은 게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가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참고한 책은 지금 이 슈메이커, 폴 슈메이커 시카고대 교수의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그리고 저기는 윤건차 교수의 한국 현대 사상의 흐름, 그리고 사실 한 걸에 빠졌는데 양동환 교수의 사상과 언어, 요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종합 정리해서 이 정리하는 겁니다. 뭐 크게 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세 책 다 비슷합니다. 이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넘겨주시죠. 예, 3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 흔히 보수라 그랬을 때요. 우린 지금 정치 영역에서의 보수 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상이에요, 정치 사상. 자, 그럼 보수주의가 뭐냐? 보수주의가 뭐냐 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미국과 영국의 개념이에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정치 발전의 흐름, 그 당시 과격한 프랑스 혁명과 대비돼서 점진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온건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그 정치 문화와 전통을 보수주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냥 써먹으면 안 되는 게 미국과 영국은 이런 식으로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킨 빛나는 전통이 있는데 영국은 그 1000년도에 대헌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그나카르타부터. 사실은 한국은 워낙 급속도로 경제와 이 제도가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이쪽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 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쓰는 보수주의라고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친미예요, 친미. 예. 미국의 정치 전통도 사실 영국의 정치 전통이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은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전통을 우리도 받아들인다. 사실 친미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보수주의. 그런 식으로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유주의라는 것은 쉽죠. 왕조, 공건제의 관습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아주 개인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주의 사상, 사유재산 문제. 내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 자유주의가 어느 쪽에서는 좌파와 손을 잡을 때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우파랑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좌우파 얘기하면 이분법이지만은 실제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3분법인데 자유주의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좌우파 이분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고대로부터의 평등 공산사회를 존경하며 근대에 들어 이를 체계화된 사상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죠. 사쪽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적 적용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특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북한, 중공 등의 전체주의 집단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념 사상으로의 친미 보수주의와 내 개인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자유주의가 거의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예요. 앞에 그냥 사회주의도 아니죠. 저 북한 저 김정은이 그거 엄밀히 하면 사회주의도 아니죠. 그거. 그 왕조 이상한 사회 아니에요? 왕조 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도 아닌. 그런 전체주의 집단과 맞서 있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빛나는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걸 계승하자는 보수주의와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자유주의가 거의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겁니다. 구분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보수 쪽 동지들이 좋아하는 이현주 의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무소속인데 그분은 걸어온 그 행적이나 발언이나 그 명백히 자유주의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자유주의니 보수주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데 뭉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 집단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한데 뭉쳐서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거의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범보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범보수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현주 의원까지 포괄되는 자유주의가 그냥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라 얘기할 때. 그래서 너 보수, 넌 왜 자유주의 그럴 필요 없어요. 보수, 자유주의 다 포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얘기한 사상적 가치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보수와 자유의 가치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놓고 박 대통령 탄핵이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와 보수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한 행위라는 게 입증이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너무 많은데 우리 선수끼리 다 아는 얘기여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을 다 파괴시켰냐?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탄핵 전후로 너무 많은 거짓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배신, 정치적인 배신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가 탄핵이 이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뉴스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그 주부터 촛불 집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8일날 탄핵이 가결되는데 10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탄핵이 가결되는 2달 동안에요. 배진영 차장 혼자 잡아낸 거짓 뉴스가 25개예요. 그 25개 뉴스를 보면요. 무슨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마약을 했니? 비아그라를 사가지고 다 나눠줬니? 성형수술을 했니? 그리고 무슨 최태민 목사가 주술을 걸어놔서 무슨 옛날 러시아의 라스푸틴 같은 역할을 했니? 그리고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니? 이게 지금 무슨 포털세트 댓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TN부터 등등 뉴스의 국내 언론사가 한 보도들입니다. 그런 완전 거짓말이 25개, 배진영 차장 혼자 잡은 게 25개, 미디어 측한 8개 더 잡아가지고 30개 이상의 거짓말들이 난무했다는 거. 이게 2017년 1월 정도 가면요, 사실상 언론사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정정보도 했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미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상 우선수를 써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탄핵을 가결시켰는데 헌재가 정확히 따져서 사실관계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켰으면은 국회의원 200명 정수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거짓말을 그대로 관철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이 자유와 보수의 원칙을 무너뜨리느냐? 기본적으로요. 영미식 시장주의 민주주의 전통이 유지되려면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법치주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를 보면은 법치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칼 들고 강도들이 막 돈을 뺐는데 경찰이 치안이 안 된다. 그럼 그건 후진국인 거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다는 선진국 아닙니까? 그럼 법치주의 중간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 후진국인 거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법치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더 복잡한 설명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문 자체가 수많은 거짓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때 나오자마자 아주 복잡한 팩트였지만은 우종찬 기자가 바로 탄핵 가결되자마자 일주일 뒤에 분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그냥 다 사실관계가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탄핵을 가결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 이게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나라입니까? 저기서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저기서 저 탄핵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 결정문에서 거짓말이 자유자재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로 국정농단으로 최소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것만 60명이에요. 서울구치소에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60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기소장부터 판결문은 그냥 마음대로 거짓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 사건 1심 판결 제가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을 받고 2년 선고를 받았어요. 1심에서. 둘 다 한국식 기록입니다. 전국일의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 한국식 기록, 2년 선고 한국식 기록입니다. 김경재 총장님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한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총장님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 거짓말이 왕창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집회를, 내가 신고도 안 하고 참여도 하지 않은 집회를 갖고 그걸로 그냥 형량을 때립니다. 주경을 때리고. 그러니 제가 했던 집회는 정확히 합법 집회거든요. 다 신고하고 한 집회인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 이런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다 경찰 안내를 받으면서 집회했는데 이걸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하는 얘기예요? 저만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에서 관련된 판결문이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개인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가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탄핵이 무시무시한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탄핵 세력들. 이걸 얘기해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무슨 보수를 위한 탄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는 지금 제가 설명한 보수하고 다른 보수인 거예요. 자, 이제 하면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 문제인데 다 연결돼 있죠. 개인의 인권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어긴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은 그냥 끝장이 났잖아요. 끝장이 나왔죠. 이분의 최소한의 사생활, 그러니까 탄핵과 관계없는 사생활, 그것도 거짓말로 다 들춰버렸죠. 거짓말. 인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순실까지도 마찬가지고 남재준 전원장 국정농단 관련된 60여 명이 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저기서 뇌물죄로 들어온 사람이 딱 한 명인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딱 한 명인데 그거는 국정원 특활비를 그냥 공적으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기업돈 받은 게 아니라. 근데 그분 하나 딱 빼면요. 다 싸그리 직권남용입니다. 범죄가 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 좀 열심히 해버리면 그냥 선을 넘어서는 건데 그게 바로 검찰의 포토라인 딱 한 번 세우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오고 싸그리 무너지는데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장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분도 직권남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요즘에 좀 이슈가 되죠. 일본 강제징용 문제 판결문 갖고 야 이거 원래 이용훈 대법원장 때 나왔던 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강제징용 선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는 지금 이 같은 꼴 난다. 일본이 무시무시하게 보복을 해서 한일관계 파탄 플러스 한미관계 파탄, 한국은 아시아에서 끝장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쪽과 양승태 대법원 쪽이 논의를 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다 문제가. 그걸로 감옥 들어갔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그거 가지고 직권남용이라 그래서. 이건 공적 인권, 사적 인권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것도 과연 보수를 지키기 위한 탄핵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말고도 수두룩한데 역시 우리 다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표현에 대한 안전파괴. 아까 얘기했지만요. 지금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벌금 100, 200으로 끝나는 사건들이에요. 웬만하면. 자, 참고로 이희호 여사가 무슨 미국의 흑인 의사와 뭐 바람을 폈다. 이거 완전히 유언비어죠. 그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의 형량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게 벌금 500만 원인데 제 거를 떠나서요. 자, 김경재 총재는 그때 서울역 집회 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초안 잡아드렸는데 삼성의 돈을 걷었다가 아니라 거두어 들였다 이 표현 가지고 징역 8개월 나와요. 징역 8개월.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박살나버린. 징역형을 막 때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지 한 명 지금 또 감옥에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방장영 씨라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문재인 아버지가 인민군 대위했다. 물론 입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정도 의혹 제기했다고 지금 징역 10개월 받고 지금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제는 비판만 했다면. 저는 30분으로 돼 있으니까 3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참 황당한 건데요. 3월 10일 탄핵 선고일에 4명의 국회의원 국민 돌아가셨죠. 지금 우리 공화당 그것 때문에 지금 강화문 텐트 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이슈가 안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집회에서 4명이 돌아가셨는데 사회적으로 아무 이슈가 안 됐습니다. 백은종이 아니죠. 백남기 그거 물대포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다 현장에서 직사하신 분들인데도 자, 태극기 노인은 죽어도 돼.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집회하다 돌아가셨는데 촉 벌리고 있으면은 그 인권을 지켜주고 태극기 든 사람은 너희는 죽어도 돼.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거 자체는 인격의 침해이긴 하지만요. 평등권 침해예요. 평등권 침해. 딱 판 갈라서 우리 쪽은 죽어나가면 돼. 자, 이거 다 탄핵의 결과입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나라가 이걸 돼버린 거예요. 저는 탄핵을 찬성했다는 그 사람들 저쪽 좌익 말고 우리 바운더에 있던 사람들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사기와 거짓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인데요. 제가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나와서도 그러는데 장난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하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막 나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요. 야,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다. 윤석열 손에 의해서 최소한 서울구치소만 60명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칼잡이를 이제 검찰총장에 앉힌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뒤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최소한의 타협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제야 보수나 제도권에는 야당과 타협할 생각이 있으면 절대 저런 인사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복은 그렇다 치고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까지 다 잡아들였어요. 이명박 정권까지도.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까지 다 잡아들이고 아까 말씀대로 명예훼손 사건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초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생을 파탄시켰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못 막은 부분도 있고 그건 그 무능력한 사람들의 책임이지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탄핵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집권했다는 얘기는 우리 오른쪽을 그냥 완전히 돈이나 처먹고 최순실이나 받들어 모시는 쓰레기들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전체를 그냥 무참히 무너뜨리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그렇게 집권했으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상당 올려주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제정신 차리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으면 탄핵은 안 되죠.
쪽수상 200명을 못 채웁니다. 2016년 12월 8일 날 국회 투표할 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기성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다음에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탄핵 반대한다 그랬으면 탄핵 안 되는 거죠. 그럼 탄핵이 안 됐으면은 이미 그 당시 박 대통령은 3인방을 내보냈고 전체적으로 국정쇄신을 하고 가급적 국내정치 손을 떼고 국제외교 안보 등을 관리하면서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도 문재인이가 집권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재인이 집권한 거랑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6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오른쪽을 밟고 집권한 거랑 그게 차이가 없냐는 말입니다. 지금의 문재인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당연히 탄핵은 그 당시에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박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문재인이가 뭐 대선 때 이긴다. 원래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정상적으로 갔어야죠. 설사 문재인이가 집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집권했으면 이런 짓을 못한단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왜 밑바닥에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열리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토론회도 사실은 그냥 열리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태극기 들면서 끝까지 탄핵 진실 밝히자고 했던 분들의 힘으로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도 이제 주로 최저임금 직격탄 맞아가지고 자기 삶이 파괴되는 자영업자나 농민 쪽을 중심으로 문재인 잘못 뽑았다,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가서 탄핵을 찬성했더라도 아니 그냥 박근혜 놔둘 걸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 이상한 놈 들어가지고 완전 망쳐놓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해서 탄핵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의 이 힘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즘 뭐 홍문종 대표님 오셨지만은 우리 공화당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제 10%대로 떨어졌더만 자유한국당 지지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민생에서 아니 내가 왜 탄핵했을까 이렇게 돼서 막을 수가 없다. 그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보수층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탄핵에 대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만약 문재인이가 잘했으면요. 탄핵 묻혔을 수 있죠. 문재인이 잘했으면. 이것 때문에 탄핵은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자, 서울역과 광화문은 지금 제가 나와서요. 옥중 출소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태극기 집회 인원도 인원이지만요. 포스트가 엄청 생기고 있어요. 포스트가. 여기저기 사방팔방 그냥 광화문에서 포스트가 최소 10개는 생기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이게 나중에 서울 시내 전역으로 가고 전국 전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좌익식으로 표현하면 들불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건데 이거 못 막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애쓰는 데가 자유한국당과 조선동아중앙인데 제가 옥중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인터넷 독립 언론도 볼 수 없고 유일하게 제가 보는 게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 논조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눕고 가자, 탄핵은 눕고 가자, 탄핵이 이슈가 되는 순간에 보수가 분열된다. 1년 내내 조선동아중앙이 미적합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눕고 가자. 자, 결과만 얘기하는 자 이거예요. 묻는데 성공했냐? 그래서 탄핵이 지금 묻혔냐? 못 묻었잖아요. 못 묻었으면 전략을 바꿔줘야죠. 조중동도. 자기들 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거기 막아버리니까 다 유튜브로 몰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유튜브가 보수 성지가 돼버렸죠. 조선중앙통화에게 저는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다가 조선에 좀 대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략 실패라도 인정해라. 못 막았는데 언제까지 자기들을 사설로 덮고 가자 해서 덮을 수 있냐 당신들. 이제 조선중앙통화 힘이 떨어졌다. 그 현실을 인정해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사람들도.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거의 결론인데 바로 탄핵이라는 정치적 실패입니다. 막
죄송합니다, 이게. 예. 제가요, 이 김경재 총재는 이제 방송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좀 힌트를 얻고, 나경원 의원이 펜앤마이크 인터뷰할 때,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저는 이 세 명한테 인간적으로 반성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반성할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속으로 반성하지 않더라도, 아니 정치라는 게 계속 자기의 판단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얘기는, 내가 한번 소식껏 해볼 테니까 내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물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정치에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김정은 같은 자들. 민주주의 정치는 무조건 결과에 책임져야 돼. 펜앤마이크 이창섭 대표가 나경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런 문재인 같은 폭정이 시작됐는데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문재인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문재인은요, 자기 자서전 운명에 그대로 적어놓은 대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서전에 하겠다고 얘기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문재인이가 누군지 몰랐던 거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 실패했다. 탄핵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나 문재인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몰랐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여전히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탄핵한 결과가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이꼴돼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문재인이가 누군지 몰랐다? 저는 보수통합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말 받아들이시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무성 같이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불가피했다, 이거는 보수통합에 못 들어와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이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이 기준. 탄핵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고 순수하게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요거 인정하는 데까지가 보수통합의 마지막 경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들은 각자 아이디어는 있을 거예요. 이제 토론에서 나올 거고, 김경재 총재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옮겨주시죠.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당론 확정해라. 3박 4일 워크숍을 가든 뭘 하든 정치적 실패했다고 당론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고, 황교안 대표 요즘에 요리사 복장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섬에 들어가서 한 100명 다 데리고 들어가서 3박 4일 4박을 동안 토론해서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실패했다고 딱 당론만 정해주면 돼요. 다른 거 요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이든 홍준표 씨든, 홍준표 씨는 박 대통령을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반성을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할 수 있겠죠. 적에 대하지만. 여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요,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꽤 큰 힘을 받을 테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제 어깨 힘을 뺄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소수로서 그냥 생존해서 버텼기 때문에 뻣뻣하게 버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공화당이 큰 하나의 상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보수통합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큰 판자라, 이건 박 대통령 개인 정당 아니다. 저도 사실 전신은 애국당 출신인데,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에 맞서 싸우는 근대 선진형 정당이라고까지 좀 개념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보수 진영 통합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될 때 박 대통령 올해 안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에 박 대통령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양당에다 이거 있잖아. 자유한국당 이거 하고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만 되면은 보수통합이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발제 지금 3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약속된 30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관 대표가 이제 국내 정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관점을 좀 확장해서 보면 제가 키가 작아서 면 대표보다 올라설게요. 이 정도면 제가 면 대표보다 한 10cm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위치입니다. 네, 가운데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좀 다른 우리가 문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입니다. 근데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제가 15분을 약속했거든요.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피바다, 그게 계급투쟁의 피바다든 민족해방투쟁의 피바다든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예요. 이제 문재인 쪽 구호도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데 제 느낌에는 야, 국가 따위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의미와 충만함을 책임지냐. 국가는 내가 뛸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플레이그라운드를 보호해주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행복하거나 의미가 있거나 없거나는 내가 할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국가 따위가 어떻게 나의 인생에 책임을 지냐. 그거는 국가는 국가로 국가고 국가의 룰이고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는 그건 온전히 내 책임이다. 내가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내가 인생을 개같이 살든 사람같이 살든 그건 내 할 일이다. 그건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내 인생이다. 이거. 왜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개구라치냐 라는 저 모욕감을 느껴요. 이제 그런 말상들의 전체주의는. 그래서 이 보면은 중국은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전체주의 반동으로 돌았습니다. 아시지만 뭐 신강, 위구르, 홍콩 요번에 그래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 이제 디지털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첨단 기술로 제어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이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죠. 그래서 절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봉건 왕조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그럼 봉건 왕조 모욕하는 겁니다. 어떤 봉건 왕조도 저렇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교주라고 쓰지 마세요. 저건 교주가 아니라 민족 메시아입니다.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미 중국에서 피바다를 지난 140년 전에 14년 동안 중국 인구의 10%를 죽이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사교 국가, 세계 최악의 농민반란이었던 태평천국을 일으켰던 홍수전이 성경책을 들고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사람 목을 쳤어요. 수천만 명. 자, 이게 교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죠. 악마적 메시아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봉건왕조의 왕도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다를 알아요. 자, 그러면 거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컬트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2017년 11월 국가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할 때 거기를 호전적 사교라고 불렀습니다. 밀리터리 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 지금 정권 자꾸 휘두르는 애들은 나이 20에 김일성 영생교회 방송을 듣고 거기에 줄을 쓰면 학교 캠퍼스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생을 배팅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수법이 거기랑 비슷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웰빙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너무 좋아갖고요. 간첩도 웰빙 인사입니다. 저는 빨갱이 짓을 진짜 원단 빨갱이 짓을 1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보면 알아요.
내 모든 인생과 내 생명과 다 불살르고 빠개더라도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서 불질러버리겠다라는 그 기세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것들은 배지가 불러 터진 웰빙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쓰는 지금의 수법을 유사 전체주의, 쿼사이 토탈리테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전체주의 3종 세트 나오죠?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 그리고 지금 휴전선 남쪽의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탄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입만 떨어지면 조중동 욕하고 자한당 골렸다고 욕하고 미국 민주당 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 3종 세트의 음모에 짝짝꿍을 한 거예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과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의 음모랑 짝짝꿍을 해서 한 여성 대통령을 반쯤 잡아 죽여가지고 사실상의 종신형을 살리고 있는 그 비참한 야만의 대지에 이렇게 살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자한당이 워낙 머리가 이제 마비되어 있으니까 저기 이제 벙털들한테 줄 좀 서보겠다고 저런 것들이 만든 구호가 탐구세입니다.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울부짖는 것들. 우리 같은 사람들. 자한당 게시판 가보세요. 일베 게시판 보세요. 유튜버 중에 일부 저러고 떠들잖아요. 자칭 우파래. 자칭 보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우리 내부가 그 정도까지 문란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아까 저런 식으로 자한당의 범털들, 자한당의 혹은 조중동에 있는 자를 수도 기득권들이 탄핵을 늦고 가자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구호를 내세우면 내가 은총을 받겠거니 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저 구호내었다가 당연히 발표 주고서 요새는 그 구호서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체주의 3종 세트에 짝짝꿍을 친 수구 기득권, 전체주의 3종 세트인 중국, 북한, 그리고 여기 한국의 저기 종북 친북, 그리고 전체주의 3종 세트에 협력을 한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행정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구조를. 이게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제가 태극기 되신 분들이 뭐 밖에서 뭐라고 하건 얘기하고 제가 지극히 존경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런 구조를 모르고 야, 이대로는 대한민국 그냥 가라앉는 거야 라는 본능적인 위기의식과 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잡아주겠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정치적 사상, 정치 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년, 3년째 죄송합니다. 개꼬통같이 개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능과 안목과 식견과 관점이 강화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 탄핵의 배경에 저는 그래서 아까 전체주의 3종 세트 빼고 나면 제일 얄미운 게 이 수구 기득권이에요. 이 자들은 분단을 좋아해요. 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고 미중 전쟁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고 한미일 삼각동맥을 깨는 반일 히스테리를 불을 지르느라고 환장을 하고 있는 게 조선, 동아, 중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낙지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우리가 탄핵 때부터 그거 외쳤죠. 근데 그리고 수구기득권이 구역권 건물도 또 두 분께서 조만간 남남 커플로 동성혼 그 제도화에 대해서 앞장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구기득권 법조인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절대 다수는 통진당에 해산할 때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박근혜 죽이지 않는데 같이 칼국수 들어간 거예요. 이게 법조에서는요, 2, 3년 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안 돼.
이혼집 정부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몸속이 퇴임을 하면 삼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한 20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온전히 퇴임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우리나라 수도기득권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잔인한 논리예요. 거기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저항을 해서 고급화시켜서 박근혜 1인 체제의 영향력에 저항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대신에 저거를 날려버리자. 이 야비함, 이 비열함. 자, 그런데 박 대통령 실제로 잡은 거는 맨 밑바닥을 까면 이건 국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체주의 3종 세트와 플러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힐러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막 사드 배치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펄쩍 뛰죠. 북한 펄쩍 뛰고 통합진보당 하니까 북한 펄쩍 뛰죠.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하니까 북한 펄쩍 뛰죠. 그 다음에 잘 주목들 안 하는데 원래 민노총이 삼별노조 체제인데 그래가지고 밑에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위치가 좀 멀어서 그래요. 키 좀 커보려고 가운데 갔더니 민노총이 원래는 그래서 이 직장노조가 민노총을 탈퇴를 못해요. 근데 이게 탈퇴할 수 있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게 2016년 2월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요새 저 현상이에요. 여러분 민노총 시위 보면은 주말에 못하죠. 주중해야죠. 그 얘기는 일단 나간다는 얘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다음에 민노총 시위 제대로 붙은 날은 수도권에서 잠자리가 다 멈추죠. 그 잠자리가 뭐냐면 타워크레인이요. 그 타워크레인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노조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원령을 때리면 바로 이어나와요. 제조업체는 이미 민노총에서 저렇게 지금 동원력이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삼별노조를 장악한 다음에 탈퇴해버리겠다는 그런 그 파벌들이 막 목소리를 내니까 함부로 동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북한은 무슨 짓을 했겠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난수방송은 단파로 하는데 평양방송 원래 그냥 오리지널 중파로 난수를 때려버렸잖아요. 2번인가 3번. 이건 간첩 총궐기 메시지입니다. 탄핵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간첩이 최소한 4자리 숫자인데고 많으면 5자리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간첩이라는 건 밀복 교육을 받고 암호명을 내려받은 자. 근데 거기 보고 총궐기 명령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중국은 이때 이제 시진핑 체제 때 이제 미국이랑 맞짱을 떠서 글로벌 질서를 중화 질서라고 바꾸겠다는 건데 중화 질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일로일 때 맞짱 꽝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제1도련입니다. 제1도련이 뭐냐? 한반도에 진중반미 코리아 연방 들여놓고 놓으면 서해가 내해화가 되고 쟤들이 비행기 뜨면 꼭 독도까지 오죠. 그게 뭔지 아세요? 뜻이? 한반도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돼요. 선이. 왜 그러냐면 일본과 한반도 사이선이니까. 카디스 침범하면 꼭 거기를 침범하잖아요. 그래 여기서부터 일본 코앞, 대한해협, 오키나와 열도 코앞, 대만은 완차하니까 당연히 그 바깥으로 필리핀 코앞, 여기 남사군도가 여기 있잖아요. 남사군도 남진해라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사이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남사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베트남 코앞까지. 이걸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이라고 하는데 걔들 용어입니다. 저기를 다 자기들의 사실상의 영공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미국한테 개긴 거예요. 이런 미국한테 개기는 전략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랑 직결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한국에서 언론들이 조중동이 일로일 때만 얘기하지 제1도련은 얘기하지 않아요. 일로일 때 일대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뿌리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 원대한 망상 내지 의지 내지 중국 꿈 내지 중국 몽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컨트롤하는 데는 박근혜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걔들은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는 디지털 녹물동장, 디지털 1984를 만들겠다고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나중에 제가 장담하면 손에 장 지질게요. 얘들 이런 이동발사식 차량 어디서 왔겠어요? 중국에서 온 거죠. 얘들 부품 어디서 왔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사거리가 늘어가고 그래요? 중국에서 왔죠.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북은 중국의 위성 국가이고 북의 국가의 사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차마 못 저지르는 도발을 중국을 대신해서 저질러주는 것이 북의 사명, 국가 사명입니다. 그걸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기는 독립적인 데고 인민해방군은 북한과 친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북한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하려고 무지하게 노력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클린턴이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국과 북한을 보는 관점이. 자, 오바마 힐러리 이 진영이 그 탄핵 사태 때 뭐를 생각했냐는 NIT에 걸린 만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박 대통령의 뇌가 열려져 있더니 발견을 하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다 있어. 이게 NIT 만평이에요. 이게 왜 이런 관점이 나오는지 우리가 절대로 순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저한테는 감히 그런 얘기가 열 CIA나 국무성 애들이 만약에 저한테 연락 온다 그러면 야, 너 그때 생각이랑 좀 바뀌었냐? 바뀌었으면 나 만나줄게 라고 말할 거예요. Have you ever found the truth? Have you have changed your perspective? 라고 물어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죠, 당연히. 힐러리로 저보고 정리하라면 이렇습니다. 대선에 떨어지고 탄핵에 성공한 사람. 대선은 미국 대통령 대선이었고 탄핵은 한국 탄핵이었죠. 대선 떨어지고 나서 한국에 와서 추미애 문재인 진영 손잡고 쎄쎄쎄거리고 갔어요. 정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집단이라는 거예요? 힐러리가 2012년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에서 개판 쳐갖고 미국 외교관들 몰살시키고 나서 낯짝 두껍게 우아하게 국무장관 퇴임한 직후에 골드만삭스 임원진 앞에서 아마 50만 달러쯤 받고 비공개 연설을 했을 때 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분단을 지지한다. 힐러리 오바마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김일성 영생교가 큰 사고 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그런데 김일성 영생교의 3대 교주인 김정은은 골칫덩어리다. 네 번째, 그런데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착한 편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강조했거나 시그널을 줬거나 혹은 내심 찬성하면서 가만히 있었겠죠. 미국 그 탄핵이 있던 그해 여기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 대선이 있던 날 저녁에 피자 먹으면서 CNN 보면서 힐러리 축하연 열었던 거 아세요? 한국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근데 결과는 힐러리 낙선으로 나왔죠. 걔들 저런 애들이에요. 그 당시 걔들이.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졌겠어요? 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 판세 입고서 저지른 거예요. 이 조중동 썩을 놈들이하고 자한당 벙터리 썩을 놈들이. 미국의 수구기득권 딥스테이트가 그 배신을 때려가지고 전체주의 3종 세트에 협력을 했고 여기에 썩은 것들이 또 3종 세트에 협력을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게 당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넘겨서 2, 3분 안에 끝낼게요. 상황이 급변했어요. 미국이 힘이 좋아져서 지금 미중전쟁으로 들어갔고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시나리오로 들어갔고 미국의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기후가 바뀐 거예요. 기후가. 한대에서 온대로. 자, 우리가 뭐 할 거냐. 아까 보수단계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해요. 저는 5개 기준으로 좀 빡빡하게 봅니다. 우선 첫째, 탄핵평가 반성해야 돼요.
둘째가 뭐냐? 원래 판이 이 판이기 때문에 미중 전쟁 정확히 꿰뚫어봐야 돼요. 전체주의 3종 세트와의 투쟁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미중 전쟁 꿰뚫어봐야 되고 북한 접수 평정까지 갈 것이다라고 신념을 가져야 되고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저거 천박한 장사꾼이 좌충운동을 사고친다. 이런 관점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판이 저런데 한미일 동맹 강화 방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도 않는 반일 히스테리에 우리가 정면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반일 히스테리의 좀비냐? 지금 야당 중에 반일 히스테리에 정면으로 저항한 야당 있습니까? 이게 개병신들이란 소리 아니에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총선 전에 국가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 쓰나미입니다. 발생하지 않고 자한당이 지금 저렇게 정신머리 상실한 채로 질질질 가면 총선 필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분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 전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한당의 정신을 차리거나 제대로 쪼개지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든 필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자유시민이 정당과 거리를 두고, 개인은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따로 진영을 가지고 모여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최종 순간까지 우리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조중동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중동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장안간의 또 다른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까지 봐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해둬야 그 헌법에 의거 나는 보수야 너는 보수 아니야 이 기준이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라는 기준을 우리 헌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 대표께서 아까 자유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문구가 보수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문구 우리 헌법적으로 어느 부분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한번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 혹시 참여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예, 장영주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지금 3개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보수우파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맞죠? 예. 그 전에 우리 변희재 대표와 우리 박성현 형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보다 더 핵심적인 어떤 요인,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국제적인 음모 내지는 우리나라 보수니 자유민주주의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을 가장 압도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수 우파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두 분 발제 잘 들었고 많이 배웠다 이겁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항상 그렇게 유권자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우파 통합 안 될 겁니다. 보수 우파 통합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얘기 왜 안 되느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동안 17대, 18대, 19대, 20대 총선 때의 득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투표한 것 쭉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17대 때 우파가 125표, 노무현 그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좌파가 171표, 1석. 이때 좌파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융성했을 때입니다. 18대 때 우파가 185표, 좌파가 86표. 이래 노무현제 폭망할 때, 자, 그자들이 폐해적이라고 그럴 때죠. 그 다음에 19대 때 우파가 157, 좌파 140.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대표를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을 했죠. 20대 때 우파가 122, 좌파 129. 그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참 이런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좌파는 아무리 잘 돼도 170석을 못 넘깁니다. 합해서 17대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 그 다음에 당시에 민노당이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 해가지고 19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는 잘하면 180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경천 동지해도 좌파건 우파건 200석을 못 넘기구나. 여러분 200석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읽어드릴게요. 왜 보수통합 얘기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신원 회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문재인이 탄핵하려고 그러죠? 그게 200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이 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앞으로 어떤 우리에게 실천적 지침을 주는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파나 좌파나 있죠? 잘 될 때 통합 안 됩니다. 분열합니다. 18대 때 우파가 제일 잘 될 때 우파의 정당이 어디였냐? 한나라, 자유선진, 친박연대 이렇습니다. 뭐 좌파는 얘기 빼고요. 이 얘기 뭐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안 될 거라는 얘기 첫 번째가 뭐냐? 우파 단결과 우파 승리는 이꼬르 관계가 아닙니다. 달라요? 예, 국민들이 잘하면 표 다 줘요. 우파한테 몰아줍니다. 예, 성이 우시인 우진섭이, 우시인 우명진이, 우시인 우성현이 한 표씩 다 줘요. 그냥. 첫 번째 결론. 우파 단계는 우파 승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요, 자, 정당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아주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지역구의 무슨 학연 내지는 무슨 성씨 이런 거 통해서 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그 뿌리가 없는 사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라서 지역구에서 되지게 힘듭니다.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영남 사람들도 저 잘 안 밀어요.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여기 계신 박성현, 변희재 뭐 이런 사람, 지역구에는 쥐뿔도 연고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국회에 진출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수록 또 통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현재 한국당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당에서 영남의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없느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 이름으로 도전할까봐 정신이 없어. 이 사람들 무슨 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느니 관심 없어요. 그냥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지금 입에 땀이 나도록 지금 단내가 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는 절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당 내지는 또 무슨 당 이게 아닙니다. 통합에 관심이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여기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나경원 대표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 조금 있으면 소멸할 텐다. 왜 그렇게 하세요? 겁나거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 보수 통합 얘기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른미래당 걔들하고 통합할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 한국당의 사정을 보면 보수 통합은 물 건너 간다. 예? 바른미래당을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우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게 보수 통합, 우파 통합이야. 아까 저 변희재 대표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제가 변희재 팔로워예요. 변희재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왜? 이따 조금 얘기할 거지만 저는 탄핵 태블릿 투쟁이 탄핵의 이 소위 말하는 탄핵 문화의 결정적 한 방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 문제로 이분과 변희재를 저는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근데 변희재 씨가 무슨 뭐 김무성 무슨 유승민 나경원 얼굴 사진 내걸고 이 사람들이 반성하면 됩니다. 반성도 안 할 거면 반성하고 그 사람 국회에 또 당선되면 안 된다고 칩시다. 21대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를 이제 되게 보면 평론가들이 막 얘기하면은 당위성하고 이렇게 객관성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수 통합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 그럼 당위적으로 보수 통합을 하는 게 맞나 틀리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맞다고는 해야죠, 그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된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잘됐다 하더라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아니면 나는 좋다 이거야. 나는 모가지가 날아가도 잘못됐다가 외치겠어.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당위적 차원에서 봤을 때 보수 통합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수 통합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이겁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에서 200명을 획득해서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신용 회복하자. 이게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200명 됐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되는 그 순간 탄핵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 속아서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쭉 그 17, 18, 19, 20대 선거 사를 얘기했죠. 제 생각이 이래요. 우파가 아무리 얻어도 200표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자, 정말 중요한 얘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됐습니까? 우파가 3분의 1이 안 돼서 탄핵됐어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의도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기 지금 저 우리 송현이 형 같은 사람 지금 막 자유한국당 욕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줘가지고 여의도 가면은 생각 바뀔걸? 거기 딱 그렇습니다. 차명진은 안 그래요. 차명진은 자유한국당 하면서도 절대 한 번도 나는 내 신념을 바꾼 적 없어. 표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로 문재인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신원 회복한다. 한다면 저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 봅니다. 200명도 안 되고 200명 돼도 여러 시들이 다 생각을 다 바꾸길 것 때문에 무엇만이 문재인 탄핵과 박근혜 신원 회복을 가능할 건가? 여러분 어떤 방법밖에 없어서 있는 놈도 다 나가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저는 혁명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제 얘기가 여러분 제 얘기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국회 중요합니다. 이번 국회 중요한데 왜? 이번 국회 때 될 거는 아니지만 이번 국회 때 단서를 마련해야죠. 그죠? 그래서 잘 되면 아까 박성현 이 백모 이 형님이 얘기했듯이 그 전에 국회 전에 문재인이가 실적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하는 꼴 보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안 돼 있어요. 왜? 떨어지는 떡을 받아먹을 혁명적 대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수통합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가열차게 문재인과 싸우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보수통합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보수통합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를 한 번 더 만나서 나경원이한테 너 탄핵 잘못했다고 설득하는 거, 그 시간에 문재인과 더 가열차게 싸우십시오. 네. 두 번째, 물론 다음 국회가 중요합니다. 선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이번 국회를 200석을 목표로 해서 보수 통합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 잘 들으시면 제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야 혁명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 200명이 아니라 정말로 가열차고 똘똘한 우리의 대변인 한 명이라도 국회에 진출시키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내가 보니까 우리 공화당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존경하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 더
성념의 사죄를 드립니다. 나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할 때 박수 쳤거든.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 중에서는 제일 먼저 대우박성하고 반성한 거 아시죠?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대로 한 명이라도 진출을 시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 얘기가 혹시 안 맞는 것 같고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대로 당선시키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이사 가세요. 이사 가세요. 예. 제대로 된 한 사람이라도 국회에 진출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얘기했듯이 혁명의 물꼬를 틀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그 우파 통합과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작지만 지금 꼭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파 통합을 할까 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혹시 그러면 말이죠. 이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변 대표께서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박성현 대표께서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본질을 토론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어떤가요? 혹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설명했지만은 뭡니까? 그 중국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영공 침범했다. 뭐 그 이전에 싱가포르 회담 또 하노이 회담 이번에 판문점 회담 G20 끝나자마자 일본의 전략 물품 수출 이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일련의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미 미국의 의도는 뭐 당연히 평양에 미를 주둔시키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저 중국과의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미 무릎을 꿇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위성국가인 김정은 정권은 레짐 체인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면은 현재 문재인 정권은 따라서 공동국력처럼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판문점 회담에서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이 이미 항복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이 느닷없이 경제 제재 그 전략 물품 수출 요것만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현 정권의 붕괴 작업에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현 정권이 금년 내에 무너졌을 경우에 사실 보수 통합 이 내용은요 지금 아무 의미도 없어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혹시 백모 선생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정권이 변할 수 있는 우리나라부터 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는데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서 솔직히 이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 돗자리를 갖고 나가야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혹은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무데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이 이제 기다리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차 의원도 그런 말씀인데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유의미한 작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네트워크
우리들의 진영, 우리들의 진지, 그리고 그 진지와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인과의 연결은 마지막 순간까지 늦춰야 된다. 몸값을 마지막 순간까지 높여야 된다. 지금 이게 상황이 나중에 몸값이 억만금이 될지 10억금이 될지 100억금이 될지 모르는데 뭐하러 몸값 싸겠지 먼저 팔려고 하냐. 우리가 장녀냐 그거죠. 그리고 박근혜 회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3년도 지난 3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집회 참석해서 행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은 늘지 않아 가지고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서 100만 명, 150만 명 이래 되면은 이 정권 금방 쓰러뜨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 태극기 물결에 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하루라도 빠지려고 그러면 혹시 나 때문에 태극기 물결에 이게 불씨가 꺼질까 하는 그 조바심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계속 갈수록 가도 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그때마다 대학교 교수 출신이나 혹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조롱 야, 너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나가서 태극기 흔든다고 뭐가 되냐? 아무 효과 없지 않냐? 왜 나가냐? 이런 조롱을 계속 해오는데 그때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주 하는 요 숫자 가지고는 어떤 무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가지고 뭔가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급속하게 세력이 커지면서 어떤 걸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그 리더 역할을 야당, 자한당 같은 데서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하 얘들은 더 이상 기대를 걸 게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이구나. 기회주의자니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체 행동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사도 발표하지 않는 중환자들이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최근에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여러분도 다 잘 아시고 특히 아까 옆에 계신 백모 박성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거밖에 기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나 할까 계기는 아니면은 핵심 역량은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특히 남한 정책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태극기 세력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수없는 시련, 절망, 한심함, 낙담 이걸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싹이 트고 있고 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세력은 어디냐? 문재인한테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항상 주머니에 수류탄을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거든요. 자폭하려고. 머지않아 지금까지 하는 행동 보니까 머지않아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수류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 그 기대. 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전 사실 보수 통합을 통해서 다 총선에서 뭐 이기자 하는 이런 주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기보다 아예 신경을 안 써왔어요. 제가 또 그런 실제 정치에 몸담고 있지도 않고 저 출판사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출판사 사장입니다. 책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게 된 거는 지난 3년간 열심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걸로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 이야기는 뭐 수준도 낮고 그냥 평범한 상식인의 생각에서 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토론자들이 그래도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시민 단체로서는 어떠한 한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은 역시나 정당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정당 논을 이제 피해서 그럼 우리들 자신은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뭘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든가 뭘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점은 없었는지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서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우리가 왜 보수 통합이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보수 분열이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분열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은 없는 건지. 그런데 이제 제도권 정당이 탄핵 후 분열된 거는 그들의 잘못이고 뭐 우리 어차피 다 장외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저희가 막 자유한국당을 컨트롤할 수 있었나요? 바른미래당을 컨트롤할 수 있었나요? 자기들끼리 탄핵하다가 깨진 거고 사실은 아까 차명진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보수통합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사실은. 이제 주최 측에서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조선일보밖에 안 봤으니까 이제 감옥에 있을 때는 자꾸 조선일보가 보수통합 하면서 박근혜 묻고 가자 탄핵 묻고 가자 하니까 너희가 보수통합을 하겠다면은 최소한 탄핵에 대한 정치적 실패를 인정하라고 제가 조선일보에 반론을 한 거지. 제가 보수통합을 위해서 나경원을 찾아가고 미쳤습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은 아까 발제도 얘기 나왔잖아요. 총선 얘기가 없잖아요. 총선에 아무 관심 없어요. 네. 총선 때까지 문재인이가 거의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끝장난다는 얘기인데 총선에서 이겨서 투표로 탄핵을 가고 헌재를 간다? 그 전에 나라 끝장나요. 그렇게 하다가.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100만 명을 매주 청와대로 모아서 그냥 끌어내리는 거. 그거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되는데 적당, 제가 말 잘못하면 저가 내란죄로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저 아시죠? 제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로 검찰에 지금 제 다 사찰해가지고 지금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거 검찰이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있어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얘기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당의, 그러니까 야권 정당 정치에서 통합의 흐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차 의원 말씀에 제가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일어나 봐야 결과도 시원치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정당 정치에서는 제대로 좀 빠개져야죠. 어째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빠져야죠. 이쪽 이른바 제도권 출신들 정치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평생 동안 커리어 관리하면서 이 누구랑 눈도장 찍어가지고 빤짓하고 빤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 뭘 걸고서 배팅하고 튀어나가고 이런 걸 못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정치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빠져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저는 보수 우파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 게,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미디어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2016년 11월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작을 때 저는 굉장히 짜게 봐요. 작을 때 한 5, 6천, 많으면 한 10,000명, 그리고 천지사방을 뛰어다니는 요새 이제 조용한 김상진, 오상종 이런 상비군, 이런 게 2016년 11월에 있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우리 자유시민이 2016년 11월에 다 대부분은 그냥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고 나는 생활에 충실하면 돼, 이렇게들 사셨잖아요. 이제 그걸 떨어버리고 2년 동안 고민을 엄청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일정한 정치 교양을 가지고, 정치 식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게 이제 무르익고, 거기에다가 사이즈가 불고 네트워킹이 되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20만 명이 조직되면 한 선거에 평균 1,000명인데, 내가 차 의원한테 물을게요. 차 의원이 이석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래서 지금 이석기로서 지역구를 굴리고 있어. 근데 지역구 주민 1,000명이 찾아와서, 아니 이거 그 모양으로 할 거야. 저는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지지해 라고 만약에 3번 찾아오면 1,000명이 다 지역 주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석기가 자유민주화 열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몸값을 최대한 높여야 돼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분리하자. 정당 정치의 뭐 이른바 보수의 통합의 문제는 모르겠고, 우리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건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식견을 계속 강화하면서 힘을 형성해 갈 거냐, 그런. 예.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처음에 태극기를 든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마음은 하나였을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 걸로 보고요. 그런데 자꾸만 보수 통합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 말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열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온 단어 아니겠느냐고요. 그게 왜 무슨 요인이냐 하는 거죠. 저는요, 행동 이런 거는 다 어떤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 하나는 통일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전체가. 네. 그런데 왜 자꾸 분열 소리가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이 뭐냐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따 플로우는 이따가 빠른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좌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뭐 우리 성현이 형도 있지만 마크스주의 군사론 이것도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명의 동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우연과 필연이 겹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연적인 요소는 왜 우연적이냐면, 그건 우리 쪽이 아니라 소리하면 지금 지배층 적들이 어떻게 실종을 하든지 내분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연적 요소는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혁명의 시기는 그야말로 녹화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태극기 부대 특히 어른들 너무 오래 고생하셨는데 참 묘해요 세상이. 모든 것 다 접고 실망하고 짐싸서 낙향하는데 그때 저기 서울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동학 중에 또 하나는 이 준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막 그 관객들이 화내시는 것 같은데 준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제가 그 정당 내지는 합법정당 내지는 다음번 21대 국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모든 혁명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권 정당이 물꼬를 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21대 선거 때 그야말로 태극기 부대의 그 끊임없는 열정을 조금 쓰시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시라 이거지. 선택과 집중.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1대 때 한국당하고 합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국당에서는 야 저놈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는데 힘을 어느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당선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한 3사람 4사람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건 맞습니다. 3사람 4사람만 되면 국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왜? 보통 그 일반 대중들은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나는 생각해 태극기 부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 예.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자기 현실성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선택과 집중, 통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우리 박기동 선생님께서 특별히 오늘 그 토론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 내용이 있으세요. 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